어둑진한 방 안에서 최초로 눈에 들어온 것은 이름은 많이 들었으나 오래도록 그 실물을 볼 수 없었던 이른바 철학자의 알, 바로 연금로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노상하던 버릇대로 책장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냈고 그곳에 줄줄이 꽂힌 책들을 들여다 보았다. 북쪽 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은 상하 6단 정도로 나뉘어 그 한 칸 한 칸에 빈틈없이 책이 들어차 있었다. 그 수는 너무도 방대한 것이어서 여기에 그 모든 서책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저 몇 권 정도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었다. 성 토마스와 대 알베르투스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생성 소멜론, 분석론 후서의 주석류, 보에티우스가 번역한 포르피리오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입문, 아베로에스가 저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서, 뱅상 드보베의 겨울의 거울 등등. 또 한편에는 카르키티우스가 번역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로저 베이컨의 대저작, 연금술의 거울, 라이문두스의 성전, 프라메리 상형 우이도의 서, 아라비아인 게베르 저작의 연금술 대전, 그리고 신학대전과 형이상학 주해를 비롯한 성 토마스의 일련의 저작, 게다가 본래 이번 여행길에 나를 닦아세운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 서책들을 일별하자마자 곧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피에르의 장서가 이러저러한 주의 임내, 파임내 하는 것과는 도무지 아무런 관계없이 수집되었다는 점이었다. 위에 적었던 책들은 내가 마음대로 골라 열거한데 지나지 않지만 진서기서류는 별도로 하더라도 플라톤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서책이 많았던 것은 연금술 그 자체의 성격과 시대의 제약 때문이었으리라. 그러한 분석을 내리기 이전에 이런 시골 한 기퉁이에 이런 정도의 장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경탄할 만한 일이었다. 제명을 알 수 없는 양피의 고서며 사본류도 상당히 많았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가 이 마을에 자리 잡기까지의 편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책들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벽천에 그대로 정주한 채로는 수집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책장에 이어 벽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동편에 한 폭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하얀 일각수가 그림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림 속의 짐승은 훨훨 불길이 일고 있는 호수에 다리를 반쯤 담근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일어서려는 것일까? 아니면 엎드리려 하는 것일까? 앞다리를 조금 구부리고 뿔을 비스듬히 떨군 모습은 호리낭창 어여뻐서 요요하게도 또한 씩씩하고도 늠름하여서 웅흉하게도 보였다. 액자 아래로는 탁자가 있었다. 벽을 따라 2개의 접시가 달린 촛대 한 벌과 몇 개나 되는 납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는 2-3권의 고서가 펼쳐진 채 포개지듯이 놓여 있었다. 납촉은 맑은 흰빛이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수지를 굳힌 양초가 아니고 진품 밀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 눈을 남쪽 벽으로 돌리자 창문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달려있는 나무 선반에는 약품명을 적어놓은 갖가지 색깔의 병들이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모두가 유리로 만들어진 그 병들은 바닥은 둥글고 입구가 통 모양을 한 것이며 삼각추를 이룬 것, 원추형을 한 것 등 그 각가의 기묘한 모양새가 어떤 침착하고도 내밀한 정치를 풍기며 조용히 자리잡고 있었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빛이 비쳐들었다. 그 순간 문득 나는 돌의 침묵을 떠올렸다. 이 약품들에서 소문에 떠도는 현자의 돌이라는 것이 탄생된다고 한다면 이 정적은 결합하여 응고되기 이전의 돌의 침묵일지도 몰랐다. 건강하고 외계를 엄하게 거절하며 항상 내부를 향하는 한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라도 꽉 차 있는 돌의 침묵. 지금은 아직 결합되지 못하여 각각의 유약한 모습만을 몸에 걸치고 있으나
오로지 그 침묵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약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적도, 그림도, 불길도, 공기도, 중류기도, 연금로도, 그 외에 뭔지 모를 기이한 기구류도 마침내는 그 약품들과 똑같이 돌로서 결실을 맺고 똑같은 침묵 속의 한 덩어리를 이룰 것이었다. 흘러넘치는 경질의 정적, 그것은 말하자면 그 방 곳곳에 널린 돌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아직 채 맺지 못한 그 침묵의 중심에 피에르가 있었다. 방 안에 늘어선 후부터 나도 모르게 그 모습에 홀려 있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피에르 뒤페는 어느샌가 작업에 돌아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잘 생각해보니 처음에 연금로를 보았을 때부터 벌써 그 곁에 피에르의 모습이 함께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것이었다. 아니, 지나쳤다기보다는 인식하였으면서도 피에르를 한 개인으로서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묘한 말이 되겠지만 나의 눈에는 피에르가 연금도의 한 부분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피에르 뒤페는 의자에 앉아 몸을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연금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손을 대는 기척은 없었다. 연금로에서 새어나오는 불꽃이 번쩍이미 그 얼굴에서 춤추고 있었다. 이따금 그것이 콧날개 옆이며 광대뼈 사이의 주름에 묘한 깊이 깊은 그늘을 새기고 있었다. 실제의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 순간만은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다른 표정이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불꽃은 그의 피부에 깊숙이 배어들어 이미 분별해내기 힘들 만큼 결합되어 있었다. 그렇다 하여 그 결함으로 인해 이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았다. 마치 불길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부로부터 현현하고 있는 것만 같았던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내가 마을에 머물던 동안 피에르는 소위 알베르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것은 연금술의 대작업 중에서 니그레드라 불리는 최초의 과정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의 작업을 끝내고 다음 단계인 루베르 과정에 성공하면 목적하던 현자의 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백화와 적화 사이에 키토리니타스라 불리던 또 하나의 과정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피에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유황수은 이론을 고집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험에 준하고 실증을 존경하는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작업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갑작스레 어린 시절 저작거리의 시계포에 갔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나는 지금과 똑같이 미세한 기계와 그것을 꼴똘히 들여다보던 자기네 모습을 눈에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다. 사내의 노련한 손 안에서 바늘이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분해되었다가 정지하고 조립되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던 그것이 내게는 너무도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그때 어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외경심을 품었었다. 그것은 그저 시계의 치자를 다루는 그의 기술을 향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리고 미숙했던 나의 연상은 시계와 시간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 직인의 손 안에 시간은 그 자체였던 것이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 내가 본 것들이 어느 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느꼈던 감상은 어차피 나중에 두고두고 붙여지고 수정되었던 것이리라. 나는 아마도 당시로서는 귀한 물건이었던 치차 시계를 어린애다운 호기심과 경탄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뿐인지도 모른다. 기실 시간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내가 초조감을 느끼게 된 것은 그보다도 훨씬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때 내가 피에르의 모습에서 그 옛날의 시계 직인에게서 보았다고 믿었던 시간을 지배하는 자의 모습을 느꼈던 것은 확실했다.
삐에르의 연금노를 대하는 태도에는 감히 말하자면 우리가 미사를 행하고 성체를 배령하는 때와 같은 의식적인 엄격함과 경건함이 있었다. 그것은 평상적인 삶을 넘어 무언가 숭고한 존재와 접촉하고 있는 듯한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나로서는 그 점이 여전히 불가사의였다. 삐에르로부터 받았던 그와 같은 감명은 현자의 돌이라는 미지의 물질에 대한 성취의 예감에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삐에르에게서 보았던 이 초절의 수준 높음은 말하자면 불모로 끝나고 말지도 모르는 그 작업이라는 행위 자체에 의해 닦여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원래 이 행위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터였다. 내가 묘한 기분을 느낀 것은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은 작업이라는 행위가 목적과 떨어져서 하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진 듯이 비쳤기 때문이었다. 연금술사의 작업과 함께 인격상의 단련도 중시한다는 말은 귀에 익게 들어오던 이야기였다. 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단련 방법을 줄줄이 늘어놓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그 단련은 대부분 작업이 진전되면서 그와 함께 실현되는 것이었다. 대체로 연금술이라는 것은 현자의 돌을 손에 들고 만물을 황금으로 변성시키려는 것을 그 종국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를 위한 작업 자체가 원래의 목적과는 격리되어 하나의 수양의 술로서 쓰일 수 있다면 본디 황금의 탐구라는 것이 그야말로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아니 그 목적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것이라면 더욱더 연금술이라는 것을 즉시 부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 연금술이 이단의 업인가 아닌가 하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어느 정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허나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눈앞의 삐에르의 모습을 아주 잠깐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완전히 정당한 기대로서 긍정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내게는 그 모습에 생생하게 드러난 부분이 그저 그의 개인적인 차질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쟁취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선체로 그것에 머물던 나는 이러한 생각을 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선 말로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연학으로서의 연금술은 여전히 내가 그 상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이 이교적인 비술에는 우리의 세계가 조금씩 상실해온 어떤 근원적인 강력한 매력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어찌하여 예전에 저 대알베르투스가 홀릭이라도 한 듯이 이 비술의 연구에 몰두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어둑신한 그 방에서 낙조를 맞기에 이르렀다. 이윽고 석양이 비치자 그때까지 그대로 연금노 곁에 붙어앉아 있던 삐에르는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닷새 후에 다시 한번 찾아오라는 한마디 말을 던지고는 처음보다 훨씬 초췌해진 듯한 얼굴빛으로 의자 깊숙이 온몸을 내맡겼다.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고적한 방 안에 연금노의 불길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삐에르의 집을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가 내게 다가와 말을 붙였다. 그가 기욤이었다. 기욤은 마을에서 대장간 일을 하며 사는 중년의 사내였다. 키는 작고 용모는 몹시 추한 데다 다리까지 절름거리는 장애자였다. 농사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대장간 일을 업으로 삼는 것도 이 다리의 기형 때문이라 했다. 기욤은 처음 보는 타지 사람인 나를 붙들고 삐에르의 거처에 들렸던 이유를 꼬치꼬치 물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유를 알만하게 되었던지 그 다음에는 갑작스레 말을 바꾸어
피에르의 위인됨을 과장되게 칭찬하기 시작했다. 천사의 말이 너무나 졸렬하고 생각만 그저 앞서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 본 취지를 알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점 때문에 피에르에 대한 그의 존경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나는 저녁 노을을 온몸에 받으며 만면에 흉터투성이인 이 사내의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기욤의 말을 피에르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서 오직 자기 하나뿐이며 먹을 것을 사서 나른다거나 그 밖에 자빌도 모조리 자신이 자청해서 도맡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차마 입에 담기 곤란할 정도로 험하게 마을 사람들을 욕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향해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에르의 비수를 진짜로 거짓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진실인 것이라고 실제로 나날의 살림살이를 그 비술에 의해 얻은 황금으로 꾸려가고 있노라고도 말했다. 기욤의 말투에는 얼핏 실직함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그 틈틈이 비굴함이 엿보이는 데다가 나에 대한 은근한 견제가 채 은폐되지 못한 채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었다. 그의 말소리는 목구멍 속에 찢어진 우피를 붙여두기라도 한 듯이 듣기 사나운 목신 소리였는데 곁에 흐르는 강의 맑디 맑은 졸졸거림에 뒤섞여 마치 그 강에 던져진 허접 쓰레기와도 같이 여기저기 거치적거리면서 내 귀를 파고들었다. 태양은 아직 다 지지 못한 채 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기욤의 갈라터진 입술 양 귀퉁이에 작은 거품이 되어 뭉쳐진 타액이 그 붉은 저녁 태를 받아 마치 피를 빨아 불그레하게 퉁퉁해진 이들이 버글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등 뒤에서 돌연 여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어지간 작작 좀 해. 또 그놈의 악마 같은 영감택이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지. 그런 작자하고 어울려서 좋은 꼴 못 볼 거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얼른 집에 와서 좋은 일 하잡시고 장이라도 봐주면 좀 좋아. 기욤의 아내인 모양이었다. 그 말에 기욤은 느닷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입 닥쳐, 이 바람둥이 여편네야.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이것 좀 봐라. 수사님께서 어쩔 줄을 모르시잖아. 너 같은 건 냉큼 돌아가서 밥이나 차려놓지 못해. 그러고는 채 기색을 살피면서 혼잣말인지 뭔지 모를 말투로 사제의 말을 늘어놓았다. 워낙 어리석은 여편네라서 아이고 참말로 뭐라 용서를 빌어야 좋을지. 제기랄 저놈의 여편네. 집에 돌아가면 그냥 놔두나 봐라. 어휴 참말로 창피를 떨어도 어지간히 떨어야지. 히라 참말로 죄송하구만요. 저 여편네 대신 지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도 지나치게 고개를 주걱거리는 기욤을 얼핏 바라보고는 나는 고개를 돌려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여인은 여전히 자기 집 문 옆에 버티고 서 있었다. 건중하게 크고 살집이 좋은 여자였다. 입술은 눅눅을 때로 익어서 터져버린 과일처럼 되는 대로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시선을 돌리던 내 눈에 그 아주 잠깐의 틈새에 언뜻 들어온 것이 있었다. 나는 이끌리듯이 다시 집 쪽으로 돌아보았다. 기욤의 집 옆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가지를 벌리고 서 있었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네를 타고 노는 한 소년이었다. 그 풍경에 나는 일순전율했다. 소년은 할 수 있는 한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소리도 없이 웃고 있었다. 그네를 힘껏 구를 때마다 소년의 머릿결은 놀란 듯이 춤을 추었다. 눈은 동그랗게 혹 뜨고 목에는 가느다란 핏줄마저 돋아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라는 것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다. 아니, 기쁨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으로부터 기묘하게 격리된 곳에서 그저 웃는 얼굴만이 물에 뜬 달처럼 불쑥 떠올라 쾌활하게 번뜩이고 있는 것 같았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기라도 하려는 듯한 기세로 몸을 힘껏 내밀며
끊을 새 없이 그네를 둘러대고 있었다. 앞을 향해 힘껏 내밀었던 몸은 허망하게 다시 돌아가 마치 끌어당겨진 화살처럼 뒤쪽으로 밀려나 덜컥 걸렸다. 그리고 다시 놓여 나왔다. 그러나 결코 어딘가로 떠나지 못하는 화살이었다. 그 찰나에 반드시 붙잡히기라도 한 듯이 다시 뒤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놓여 나온다. 끌려간다. 놓여 나온다.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뭔가 견딜 수 없어 눈을 돌려버렸다. 그 유희가 어쩌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있을 수 없는 상상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율케 했던 것이다. 몸을 돌리자 기욤이 멀뚱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입가를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흘렸다. 벙어리 입조. 숙사로 돌아오자 1층 주막은 벌써부터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해는 일찌감치 떨어지고 한창 흥이 오른 주막의 불빛만이 창문으로부터 새어나와 주위를 적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일제히 소리를 낮추었다. 주막 문을 들어서서 내 방을 향해 가는 동안 나는 이 모멸에 가득 찬 침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계단 참에 막 한 발을 들여놓은 겨를에 이윽고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어이 수사님, 아무리 수도자라지만 가끔 한 번씩 우리랑 함께 술도 마시고 목욕도 함께 하십시다요. 주막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사내는 처음부터 대답을 기다릴 작정도 아니었던지 이내 말을 이었다. 수사님은 그 괴팍한 위인을 만나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해가면서 이런 마을까지 오셨다문쇼요. 참말로 고생이 많구먼요. 안 그래요? 사내의 말을 뒤쫓아 또 다른 사람이 뭔가 큰 소리로 말하고 다시 몇 사람인가가 한꺼번에 뭐라고 일제히 떠들어대는 바람에 말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이 뒤섞여 버렸다. 그 삐에르란 자를 찾아갔었다면 분명 기욤하고도 만났을 거구먼. 기욤? 누구야? 기욤이란 게? 모르겠는데. 기욤이 누구야? 기욤 말이야. 아 글쎄 누구냐니까. 아 대장장이 기욤. 아하 그 절름발이 반편. 주막 안에 왁자하니 홍소가 일었다. 몇 사람인가가 계속해서 절름발이 반편을 함께 외쳐댔다. 여기에 박자를 맞추어 탁자를 두드리는 자도 있었고 바닥을 발로 구르는 자도 있었고 그릇을 두드리는 자도 있었다. 나는 계단에 막 들이밀었던 발을 되돌려 그들을 돌아보았다. 소라는 멈추지 않았다. 왁자지껄한 소동 속에서 한층 소리 높여 떠드는 자가 있었다. 이보라고 수사님께서 잘 알아들으시게 설명을 똑똑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아 저렇게 깜짝 놀라시질 않은가요? 그러자 주막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서며 응답했다. 아 그러니까 반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마누라를 딴 놈한테 뺏긴 사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게 어디더라? 그렇지. 구약 시편 제 153편에 적혀 있습지요. 주막의 모든 이들이 다시 배를 움켜쥐고 웃어댔다. 거짓된 말. 아니요, 성 아르누르의 맹세꽃 참말입니다요. 뒤이어 사내는 말의 박자를 바꾸어 이번에는 자크의 설교를 흉내내가며 기욤에 관한 향간의 소문을 누누이 늘어놓았다. 그 대강은 이러했다. 태생이 불구인 기욤은 오래도록 아내를 들이지 못하고 마을 변두리에서 대장간을 해가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집사라나 뭐라나 하는 여자가 하나 흘러들었다. 대체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 수 없는 여자로 분명코 창부라든가 모기 비슷한 여자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대번에 홀린다고 할까 뭐랄까. 아무튼 그런저런 매력이 있어서 그 탓에 마을에서는 금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 여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을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욤 밑에 붙어 살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여자는 이제 기욤의 마누라가 된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 자빠지게 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터에 이번에는 마을에 막 부임한 사제 유스타스와 간통한 것이었다. 이것이 기욤을 반편이라 부르게 된 까닭이었다. 여자는 나중에 아이를 배웠는데 낳아놓고 보니 벙어리의 백치였다. 이 아이가 바로 좀 전에 그네를 타고 놀던 소년 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악을 섞어 눈을 뒹굴려가며 잔뜩 흥을 돋구어 풀어놓은 사내는 이렇게 매듭을 지었다. 그러니까 누루, 장은 그 술주정뱅이 사기꾼 사제놈의 자식임이 틀림이 없죠. 그것은 신의 갚으신 뜻이라오. 말하자면 신벌 입지요. 아멘. 일동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다시 한번 홍소가 터졌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여행길이었는데 인기척 없는 한 줄기 길의 저편에서 검은 사람들 한 무리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니 나병 환자들의 행렬이었다. 나는 퍼뜩 걸음을 멈추고 길 한가에 물러서서 그 선두에 서서가는 여자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미풍에 흔들리는 면사포 자락 사이로 불처럼 진한 풍염한 입술이 터질 듯이 붉었다. 피부는 희고 맑아 병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그 여자가 기욤의 아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문득 그들의 손 안에 들려있던 요령의 시선이 닿았을 때 처음부터 그것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병 환자들은 한 검씩 내디딜 때마다 저마다 손에 쥔 요령을 크게 휘둘러대고 있었으니 그 소리 없는 정막은 참으로 기이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내 곁에 이르러 문득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너울 속에 감춰둔 얼굴을 쳐들더니 내게 다가와 눈앞의 요령을 세차게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애가 타서 죽겠다는 듯이 그들은 더욱 힘차게 흔들어 댔다. 그러나 여전히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이를 보고 여인은 천천히 입가를 비틀며 음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을 신호로 삼기라도 하듯 그들은 일제히 요령을 머리 위로 쳐들어 한층 더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다. 요령의 안쪽에 끊임없이 덜렁덜렁 흔들리는 심이 보였다. 배 모양을 한 자그마한 심이었다. 오른편을 치고 왼편을 치고 다시 오른편 왼편 오른편 왼편. 그런데도 소리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다. 내 눈앞에 들이미는 이 광경을 꼼짝없이 보고 있자니 나는 거의 미칠 것만 같았다. 거세고도 끊일 줄 모르는 그러나 소리나고는 전혀 없는 그 운동은 내게 육박해 들어와 어떤 기억 속의 광경을 끄집어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는 두세 걸음 뒤로 주춤 물러섰다. 그와 동시에 등 쪽에서 내 어깨를 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귓전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벙어리 입조. 꿈은 거기에서 끊겼다.